반갑습니다. 관계연구소 커넥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겪으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어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더 답답해지거나 허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상대는 정말 힘들었겠네. 나도 그 마음 잘 알아.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말이죠.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공감의 문장인데 왜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시리고 공허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가짜 공감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공감을 갈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의 위로는 보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의 위로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가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 상대의 선의를 곡해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느끼는 건 우리 뇌가 가짜와 진짜를 본능적으로 구별해내기 때문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짜 공감과 진짜 공감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공감을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저 사람은 지금 이런 기분이겠구나 라고 머리로 아는 단계죠. 두 번째는 감정적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나 기쁨을 내 것처럼 함께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공감적 배려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실질적인 마음의 움직임이죠. 가짜 공감은 대개 첫 번째 단계인 인지적 공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전전두엽은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정서적 유대감을 담당하는 거울 뉴런 체계는 잠잠한 상태인 것입니다. 거울 뉴런은 이탈리아의 신경심리학자 자코모 리촐라티가 발견한 신경세포로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마치 내가 직접 그것을 겪는 것처럼 활성화됩니다. 진짜 공감이 일어날 때는 이 거울 뉴런이 요동치며 두 사람의 뇌가 일종의 동기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짜 공감을 하는 사람의 뇌는 차갑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회적인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골라 출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이를 대화적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하지만 대화의 주도권을 은근슬쩍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힘들겠네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말이죠. 라며 자기 경험담으로 화제를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당신의 고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화 후에 묘한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가짜 공감을 할까요? 그들이 모두 악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정서적 자원의 고갈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온전하게 함께 느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사람들은 상대의 고통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어도 합니다.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같은 이른바 독성 긍정주의의 문장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위로라기보다는 이제 그만 우울한 얘기를 멈춰줘 라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매번 상처받으며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 견뎌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조금 더 영리하고 단호한 대화 기술을 제안하려 합니다. 먼저 가짜 공감을 감지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 영혼 없는 위로를 건넨다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로해 주려는 마음은 정말 고마워. 그런데 지금은 해결책을 듣거나 비교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느끼는 이 답답한 기분을 조금만 더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상대방에게 당신이 원하는 공감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가이드해 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은 방법을 몰라서 가짜 공감의 덫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 할 때입니다. 그때는 대화의 주도권을 부드럽게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너도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그 이야기도 나중에 꼭 자세히 듣고 싶어. 우선은 내가 방금 겪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해서 말해봐도 될까? 이 문장은 상대의 경험을 인정해주면서도 현재의 주인공은 당신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기술입니다. 연인 관계라면 조금 더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가끔 네가 건네는 위로가 나를 조금 외롭게 만들 때가 있어. 내 감정을 충분히 알아주기보다는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해. 다음에는 그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주면 어떨까? 많이 속상했겠구나 라는 한마디면 충분해. 이렇게 여러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화법은 상대방이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진짜 공감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 함께 앉아 있어주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아무런 조언도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네가 지금 거기 있구나. 내가 여기 함께 있을게 라는 존재의 확신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짜 공감은 인지적 이해에만 머물며 대화의 중심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려 하지만 진짜 공감은 정서적 연결을 통해 상대방의 자리에 머뭅니다. 우리가 가짜 공감에 상처받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진실한 연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공감 안테나가 아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진짜 공감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자신만큼은 여러분의 감정에 가장 진실한 공감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타인이 나의 아픔을 가볍게 여길 때 여러분이라도 그 아픔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래, 내가 정말 힘들었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당연해. 라고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존감의 뿌리가 단단해질 때 우리는 가짜 공감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연결을 만들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대본이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이해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관계 연구의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연구소 커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